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정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 중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낡은 주택들이 모여있는 동네의 땅을 정부가 사들여서 정부가 재개발의 주체가 돼서 빨리빨리 재개발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대책 발표 때와는 좀 달라진 건 없는지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몇 가지 좀 달라진 게 있다는군요.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내 대출금리와 예금 적금 금리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이 내용도 자세하게 좀 짚어보겠고요. 코인 거래소 중에 업비트라는 곳이 있는데 이 업비트에 코인을 상장했던 피카라는 곳이 서로 비방전을 벌이다가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이 소식도 들여다보겠습니다. 6월 22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경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고란경제 전문 기자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세 분 오늘도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 중에 네. 애프터 서비스를 좀 해드릴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참 손에 잡히는 경제는 별걸 다 해드립니다. 해드려야죠.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면서 대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만 39세 미만 또는 신혼부부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신혼도 이제 뭐 초혼도 있고 재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 좀 정리 좀 해달라는 의견 및 질문 겸 하려면 좀 정확히 구체적으로 좀 똑바로 좀 해라라는 조언과 질책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신혼부부는 결혼 후 언제까지가 신혼이냐. 내가 결혼한 지는 꽤 오래됐지만 마음 많은 신혼이다. 이거 안 됩니다. 법으로 딱 못 박아뒀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7년까지 신혼부부로 봅니다. 왜 6년도 아니고 8년도 아니고 7년이냐 물으시면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재혼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재혼을 하면서 혼인신고 다시 하잖아요. 다시 한 날로부터 7년입니다. 재혼도. 다만 예외가 딱 하나 있는데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 그거는 재혼으로 안 친다. 이 경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하고 옛날 결혼한 날짜를 결혼으로 친다. 그렇습니다. 대출 받으려고 편법 쓰는 걸 막으려고 그런 거라서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두 사람이 처음 혼인신고한 그날을 기점으로 7년까지를 신혼으로 간주합니다. 자꾸 이제 이런 정책 나오면 도대체 우리는 혼인신고를 왜 하냐 하는 이야기 분명히 나올 거예요. 나오죠. 혼인신고를 안 할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이렇게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혼인신고를 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별로 없어지면 뭐 하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러게요. 그건 아니라 이 경우에는 직전에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정책적 판단인 거죠. 혼인신고를? 그렇죠. 그렇죠. 직전에 그리고 하는 게. 처음 결혼할 때 혼인신고 안 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한 후에 다시 재혼을 하면 이거는 되잖아요. 그건 되네요. 그런 일이 막 벌어지니까 이거 이런 구멍이 있다. 있었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박 작가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정부가 주도로 하는 공공재개발. 그중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예전에 발표할 때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재개발을 정부가 주도하면 빨리 될 수 있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었고 새로운 방식이긴 한데 그러면 누가 동의서 받고 다닐 거냐, 공무원이 다닐 거냐, 그거 되겠냐 하는 문제도 하나 있었고 저희도 짚었었죠, 그 문제. 그리고 그때 발표한 날이 2월 4일이었는데 2월 4일 이후로 집 사는 사람은 집 못 받는다. 그냥 현금 청산이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가 될 줄 알고 내가 그럼 집 사지 말라는 얘기냐. 여기 이 동네는 할 일 없으니까 이 집 동네 사세요 하면서 하겠는데 서울 전역이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 뭐 이런 게 있느냐 하는 반론도 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일단 예선전하고 본선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후보지로 뽑힌 곳에서 여기서 주민은 그 동네에 땅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입자는 안 되고요. 주민 동의를 10% 이상 받는 게 예선전이고 요 예선전 통과하면 다시 주민 동의를 3분의 2 이상 받는 게 본선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서울에서는 그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쌍문동 있죠. 여기가 최근에 주민동의 60% 이상 넘겨서 예선 통과했고요. 수색 14구역, 증산 4구역 같은 경우는 주민동의를 지금 3분의 2 이상 받아서 10% 이상만 받으면 예선 통과인데 3분의 2 이상을 무려 받았군요. 받아서 본선도 이제 무난히 통과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 다른 것들도 예선전 열심히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외로 잘 진행되는 것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외라고 말해서 걱정이 많았어요, 사실은. 이거 잘 되겠나? 잘 될까 이런 걱정했어요.
했었죠. 되는 것도 있다. 왜 잘 되는 건 잘 되느냐 궁금해서 쌍문동 주민분한테 전화를 제가 한번 드려봤거든요. 예. 도대체 누가 동의를 받으러 다니는지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쭤봤더니 주체가 예전에는 재개발 조합장님이 받으러 다니고 그랬죠. 그분은 나중에 아파트 잘 지어지면 또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작동이 되는데 지금은 누가 열심히 받으러 다녀도 그분의 별도 인센티브는 없는 구조라서 없습니다. 물어봤더니 예.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들 몇 분이 앞장서서 나선 겁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예. LH랑 구청에서 하는 사업 설명회 듣고 야 요건 좀 유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모여서 전단지 나르고 벽보 붙이고 그 현수막 붙이고 주민들 만나서 설득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선 건 있고요. 근데 또 쌍문동 같은 경우는 그동안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이 거의 시행이 안 됐어요. 예. 되려고 하다가 2015년에 한번 꺾였던 적도 있고 예.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잘 안 들어온다는 건데 이번에 정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있고 증산이나 수색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조합들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있었죠. 그러니까 예, 그 예. 조합들이 또 다시 다시 중심으로 움직여서, 돼서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던 있습니다. 일이니까 이게 한 가지도 또 걱정됐던 게 그 이사 대책 하고 나서 서울시장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또 다양한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되니까 네. 동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2월 4일 날 정부가 발표한 안 네. 그리고 원래 2월 4일 이전에도 할 수 있었던 옵션 네. 거기에 앞으로 서울시가 더 내놓을지도 모르는 새로운 방법 네. 이거 다 들여다보고 네. 좀 천천히 하자 기왕 안 한 거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도 진도 잘 안 나가겠네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예. 그런 걱정은 없이 그냥 2월 4일 날 발표한 그 안으로 밀어붙입시다 하는 게 가능했던 뭔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예. 일단 2월 4일 발표 나는 날부터 추진이 좀 됐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서울시장이 바뀌기 전부터 추진이 됐던 것도 있었고 예. 두 번째로는 그동안 민간으로 했더니 잘 안 되더라. 라는 불신이 있었고 이번에 그래도 정부가 하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한번 믿어보자라는 것도 있었고 예. 정부에서 하는 거는 용적률 완화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최대 700%까지는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인센티브가 이 부분에 좀 있었다? 있어서도 매력으로 느꼈기 때문에 기다리기보다는 이미 추진한 거 빨리 해보자라는 여론이 우세했다고. 그러니까 그 매력이 내년에 한다고 사라지는 매력이 아니니까 물론 아니죠. 조금 기다려보자고 하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럴 수도 있죠. 그게 근데 이미 시작했다가 뭐 6개월 안에 안 하면 그거 안 주거나 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하는 것도 있나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국회에서 법안이 하나 예. 개정된 게 올라가 있는데 상임위 통과됐어요. 그 법안에 보면 예선전 통과한 후에 네. 1년 안에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받지 못하면 이 사업은 무조건 없던 게 됩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예선전 통과한 후에 예, 10% 이상 동의 받아서 네, 예비지구로 지정이 되면 스타트가 된 후에 예비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날로부터 1년 안에 예. 주민 동의 3분의 2를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안 되면 다시 예선 통과도 무효가 된다. 네, 무효가 됩니다. 사업 없던 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법안 중에 뭐가 있냐면 예비지구 지정된 다음에 6개월 안에 혹시 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반대를 해버리면 그럼 다시 없었던 이것도 일로. 없던 일로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속도전을 빨리빨리 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선 통과하고 나면 할지 말지 빨리 결정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2월 4일 이후에 집 사면 다 현금 청산입니다 하는 조항을 넣겠다고 정부가 발표해서 그렇습니다.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도 바뀌었다면서요? 네, 투기 세력 유입되는 걸 막으려고 말씀하신 것처럼 2월 5일 이후에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 공급권 그러니까 입주권을 안 주고 네. 감정 평가 금액으로 그냥 현금 보상만 하겠다는 거였는데 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실수요자에 대한 수요를 좀 막는다 그런 지적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정부랑 국회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어떻게 바뀌게 됐냐면 정부 발표 이후에 개발지역 주택 산 사람도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개정 법안이 의결되는 날까지 등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주는 걸로. 그럼 오늘 사서 오늘 잔금 치르면 되는 거네요. 2월 그렇습니다. 4일 이후인데도. 네, 본회의는 지금 29일 혹은 7월 1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요 전까지만 등기를 마치면 그 사람한테도 입주권을 주는 걸로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본회의는 언제쯤 통과될 걸로 그럼 예상됩니까? 29일에 열리게 되면 29일에 통과될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 그럼 산 집은 또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예. 이거 지구 지정된 들이 많이 올랐어요. 가격이 많이 오르고 매물도 안 나오고 있고 쌍문동 어제 통화했던 분들도 지금 외부에서 뭔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네, 예. 이걸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국회에서는 법 통과되기 전에 2월 4일로 못 박는 게 말이 되냐. 네, 그래서 이제 바꾸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바꾸고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은 이제 사는 거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뉴스는 아닌데도 손자 공부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네요. 보면 저희가 굳이 이렇게 뉴스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걱정도 있었는데 또 생각보다 잘 되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저런 제도의 변경 때문에 또 변수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2월 4일 이후에 집 사면 안 된다. 이건 또 법은 슬그머니 바뀌었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동의 10% 바뀌는 조항도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거 빼는 걸로. 그것도 좀 달라져 있고. 네. 어떻게 못 박는 거는 뭐 결정할 문제고 뭐 바뀐 것이 특별하게 뭐 나빠진 건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 당시에는 이거 진짜 2월 4일 이후로 합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라고 할 때 절대 안 바꿉니다. 2월 4일 이후에 집 사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면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김현우 소장님 준비해 오신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올릴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가 한 달 전 버전이었는데 이번에는 요즘은 한 번 올릴까 두 번 올릴까를 고민 중이다. 그런 쪽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죠. 시장 금리는 요즘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며 혹시 올리면 대출금리, 예금금리는 언제 어느 정도 폭으로 움직이는 건지요? 네, 일단은 시장금리라고 한다면 만기가 짧은 뭐 보통 3년 이내 이 금리, 채권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달 전에 비해서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기준금리 인상분이 다 반영됐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예요. 1년 만기 통화안정채 금리는 뭐 한 1년 2개월 만에 최고치. 그리고 한국은행 기준금리하고 3년짜리 국고채 금리 차이를 보통 보는데 이게 한 0.1에서 0.2%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거나 뭐 붙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0.8%포인트 넘게 지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3년짜리 채권의 금리에는 이 시중금리, 그러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인상분이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기준금리가 한 번에 보통 0.25%포인트씩 올라가잖아요. 그게 그만큼씩 인상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2번 정도의 인상 금리는 다 반영이 된 거 아니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기준금리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1년에 8번인데 올해는 앞으로 4번 남은 상태니까 보통 이제 시장에서는 한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시장에는 그것이 반영이 되고 있고 이미 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금 금리도 좀 오르겠죠, 일단은. 일단은 예금 금리가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기에는 너무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희망을 꺾어요. 왜냐하면 예금 금리도 기준 금리하고 동행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이 기준금리 영향보다는 은행의 필요에 따라서 금리를 오르고 내리는 게 훨씬 더 영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예금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은행이 예금 금리를 조금 올려가지고 손님들을 더 많이 받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굳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상 예금이 넘쳐나기 때문에 금리를 굳이 올려가면서 우대금리까지 줘가면서 예금을 더 이제 모실 필요는 없는 거죠. 없다. 그런데 과거 기준금리 인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예금 금리가 쫓아서 올라가느냐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가장 이제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던 시기가 최근에는 2010년 7월에서 2011년 6월까지. 요때 1년 동안 기준금리는 2%에서 3.25%로 1.25%포인트나 올랐습니다. 무려 1년 동안요. 거의 뭐 두세 달에 한 번꼴로는 금리가 올라간 건데, 그때 당시에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라든가 아니면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보면 한 0.8에서 1%포인트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폭보다는 조금 적게 올라갔는데 언제부터 오르기 시작했냐? 기준금리가 오르기 한두 달 전부터 살살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폭은 낮지만 시장에는 미리 반영되고 나중에 가서는 조금 정체되더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금리가 10월, 11월에 올라간다면 예금 금리는 한 8월, 9월 정도면 조금 올라갈 것이고 그다음에 더디게 올라가서 멈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대출 받으신 분들은 대출 금리도 그렇게 좀 더디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대출 금리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안타깝게도 이미 다 반영이 또 이것도 되어 있고요. 이 사실은 기준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만기가 짧은 이 기준금리, 대출금리에서 이제 변동금리 상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용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대출들, 이런 것들은 기준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오르면 거의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오히려 오르기 직전에 다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거는 이미 대출 받으신 분들은 코픽스에 연동돼서 내 대출 금리가 결정될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픽스가 미리 움직인다는 뜻이죠? 네, 코픽스가 미리 움직이기는 하는데 이 코픽스도 두 가지가 있어요. 신규 취급액, 그다음에 잔액 기준. 그러니까 신규 취급액은 새로 예금을 받을 때 이자를 얼마나 더 줘야 되냐 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고 네. 잔액 기준은 이미 예금을 가입하신 분들한테 이자를 주고 있는. 근데 지금 이미 가입하신 분들의 예금 이자를 올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 잔액 기준으로 하는 대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거의 변화가 없는데. 네, 변화가 없는데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하는 대출금리는 조금 올라갈 수 있다. 앞으로도 올라갈 거다. 조금 네. 전에 예금 금리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는 그 답과 똑같은 맞습니다. 답이 코픽스도 그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렇죠. 코픽스가 은행 입장에서는 조달원가니까. 네. 그런데 뭐 금융채 금리라든가 CD 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대출 상품은 이미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정금리 대출은 이미 조금 올랐고요. 예, 그건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이미 지난달에도 대출 받으러 가시면 네. 아니 올겨울에 왔을 때보다 왜 이렇게 대출 금리 올라 있어요? 라는 반응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대출을 이미 받으신 분들 중에 변동금리 대출 네. 중에 잔액 코픽스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받으신 분은 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신규 코픽스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으신 분은 한 8월, 9월 즈음 가면 조금 슬슬 올라가기 시작할 거다. 네. 기준금리를 2번 올리면 한 번 반 정도 올린 정도의 폭으로는 올라갈 거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 조사하셨어요? 그냥 찾아봤습니다. 한국은행 가면 예. 관련된 통계들 아주 친절하게 다 누구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출도 많지 않으실 텐데 소장님은 마치 내일처럼 알아봐 주셔서. 시키니까 해야죠. 방송인데. 에이, 농담입니다. 호란 기자님. 네. 네. 요즘 코인 거래소들은 아주 난리인 모양입니다. 매일매일이. 네. 일단은 어제는 피카라고 하는 코인이 그게 거래됐던 업비트라는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무슨 시비가 붙은 겁니까? 이게 뭐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9월 24일 날 특근법이라는 법이 시행이 되면서요. 예. 거래소들을 일종의 이제 인가를 받아야 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거래소 마음대로 코인도 상장시키고 운영을 해왔는데 뭔가 이제 규제 관할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제 관할 안에 들어왔을 때 이른바 이제 뭐 나쁜 말로 하면 잡코인, 이른바 약간 말도 안 되는 그런 알트코인들이 상장돼 있으면 투자자 피해가 우려가 되니까 이런 코인들을 정리해야지 인가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에서 이런 코인 정리 작업이 지금 한창입니다. 11일 날 업비트가요. 그래서 피카 등 25개 종목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했어요.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한 건 상장 폐지의 전 단계입니다. 예. 일주일간 시간을 줄 테니까 너네가 한번 소명을 해봐라라는 거예요. 예. 근데 지정된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로 이어집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 뒤 18일 날 피카 등 24개 코인을 상장 폐지를 확정을 했고요. 예. 근데 이에 대해서 피카가 갑자기 이제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왜 너희 마음대로 상장 폐지를 하느냐 라면서 일종의 비방과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피카 측의 주장은 업비트 너네가 상장을 할 때 우리한테 피카 코인 500만 개를 요구를 해서 우리가 그거를 일종의 상장 대가로 줬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상장 폐지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네. 뒷돈 받은 거 아니냐 너희들. 네, 맞습니다. 코인을 우리가 줬는데. 그래서 18일 날 업비트의 상장 폐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고요. 어제는 두나무, 이게 업비트 운영사거든요. 예. 거래 지원 종료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상장 폐지를 왜 시키느냐 한번 소송해보자라는 얘기도 하나 있고 사실 너희들이 우리가 상장할 때 우리 코인 몇백만 개요? 500만 500만 개 받아간 거 있잖냐. 네. 그거 어디다 썼냐? 직원 회식비로 썼냐? 아니면 그냥 가진 거냐? 이거 뭐냐? 이제 이런 뭔가 구린 게 있다는 주장이네요. 그걸 하면서 상장 폐지 결정이 부당하다라고 이제 호소를 하는 거죠. 이 얘기 자꾸 커지기 전에 상장 폐지 취소해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고. 그 쟁점이 뭐냐면요. 아까 그 500만 개의 정체예요. 이게 업비트 입장에서는 마케팅비로 받은 거라고 하고 있고요. 피카 측의 주장은 상장피나 다름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장의 대가로 준 거고 네, 우리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업비트 측에서 마치 500만 개를 주지 않으면 상장을 안 시켜줄 것처럼 했는데 그러면 재단 그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상장 비용으로 여긴다. 업비트 측의 입장은 뭐냐면요. 예. 이 500만 개 가운데요. 한 10%, 한 3% 약간의 물량을 이벤트 비용으로 썼어요. 예.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신규 코인이 상장하게 되면 사실 잘 모르는 코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래량을 띄우고 이 코인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코인을 일정액을 거래를 하면 해당 코인을 얼마를 뭐 보너스로 주는 거래소 차원에서 네, 이벤트. 이런 식의 이벤트를 합니다. 그 이벤트 하려면 그 물량을 거래소에서 그 재단에서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 마트로 치면 시식용 두부를 네, 맞습니다. 받아왔다. 네. 그 얘기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500만 개를 받아왔는데 실제로 쓴 거는 10%도 안 썼다. 그래서 피카 측의 주장은 뭐냐면 업비트 너네가 그 500만 개 가운데 안 쓴 거를 뒷돈으로 돌려서 꿀꺽한 거 아니냐. 꿀꺽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업비트는 무슨 소리냐. 우리 그거 이미 지갑에 그냥 그대로 잘 보관돼 있다. 상장 폐지 시켰으니까 니들이 그냥 찾아가라라고 지금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를 안 시켰으면 그 지갑에 있는 그 코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요. 이게 마케팅 물량이기 때문에요. 상장돼 있는 동안 이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때때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쓰일 수 있다는 게 업비트 주장이고. 네, 맞습니다. 쓸 거면 그때그때 달라고 하지. 왜 다 마트 납품할 때 자 두부 납품하세요라고 한 후에 별도로 한 200만 개 정도 두부는 저희 창고에 넣어두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 사실상 뭐 그냥 뒤로 받은 거 아니냐는 주장이고 아니다 우리 마케팅할 때 쓰려고 했다는 게 업비트 주장이고. 네, 맞습니다. 그런 구조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상하는 거가 아니라서 참 코인이.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요. 예. 앞서서도 그 고머니2라는 곳이 업비트가 상장 폐지를 시키니까 부당하다라고 소송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법원의 판단이 뭐였냐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거래소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네, 냈어요. 이것도 앞으로 소송전이 계속될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조금 소식이 남아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현우 소장님, 박세훈 작가님 그리고 고란 기자님 세 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11시 5분부터 이어지는 손에 잡히는 문제 플러스에서는 우리가 버리고 있는 페트병의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